일본 RPG 최고의 양대 산맥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 이 두 거대 IP를 소유한 스퀘어 에닉스의 합병 소식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게이머들에겐 최고의 RPG 게임을 모두 손에 넣은 사건이었고, 기업 경영이란 측면에서 비유하자면 구글과 애플을 모두 손에 넣은 것 같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합병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 회사의 게임은 거른다고 할 정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왜 꿈의 회사는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의 성장, 수익 면에선 대성공이었지만 정작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로 대표되는 콘솔 JRPG와 영상 연출, 해외 지향성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외 유통망이 없었고, 영화 파이널 판타지의 대실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바람에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렸죠. 여기에 유통사업인 디지큐브마저 무너지면서 스퀘어의 확장성은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소니의 투자를 받으면서 살아났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애닉스는 드래곤 퀘스트를 필두로 한 탄탄한 퍼블리셔였습니다. 외부 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개발 관리,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일본 내 강력한 유저 접점을 모두 갖춘 회사였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만의 킬러 IP 개발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퀘스트 후의 게임의 매출이 불안했고, 그나마 수익의 일부를 호리 유지에게 지급해야 했지요. IP와 개발력은 있지만 재무가 불안정한 회사 스퀘어와 자체 개발력은 약하지만 퍼블리싱 네트워크가 강력한 회사 애닉스와의 만남은 서로의 약점을 메우기 위한 완벽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스퀘어의 사장 와다 요이치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합병 전 가열찬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소니와 조율하여 닌텐도의 게임기로도 게임을 내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면서 공격적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합병 직후 스퀘어 에닉스는 두 회사 매출의 단순 합계를 훨씬 뛰어넘는 약 400억 엔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일본 언론과 업계는 세계의 넘버원 JRPG 퍼블리셔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었죠. 합병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우선 재무적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었죠. 특히 애닉스가 보유한 춘소프트, 트라이에이스 등 우수한 외주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퀘어는 자사의 IP를 다양한 외전과 스핀오프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엔 EA와 소니의 힘을 빌려 진출했던 북미 유럽 시장을 합병법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애닉스가 다져놓은 아시아 시장까지 더해져 해외 전개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와의 관계도 복원할 수 있었죠. 스퀘어가 닌텐도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닌텐도의 야마우치 사장은 스퀘어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이에 스퀘어는 닌텐도 플랫폼으로 게임을 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일본말은 잘 들어봐야 하죠. 야마우치는 스퀘어를 출입 금지시켰을 뿐 스퀘어 에닉스의 출입을 금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덕분에 스퀘어 IP로 나온 다양한 게임이 스퀘어 에닉스 명의로 닌텐도 하드웨어로 출시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확장도 게을리지 않았지요. 2005년엔 아케이드 게임의 강자 타이토를 인수했고, 2008년엔 툼레이더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게임사 에이도스를 인수했습니다. RPG 제작 기술은 최고였지만 액션 게임 노하우가 부족했던 스퀘어 에닉스에게 글로벌적인 인기와 일본 내 인지도를 모두 갖춘 툼레이더의 인수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죠. 여기엔 운도 따랐는데요. 원래는 비싼 문가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려 했으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에이도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천운으로 인수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늘까지 도우며 스퀘어 에닉스는 이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수합병은 성공인 것일까요? 여러 서적, 분석 자료 및 논문을 보면 이 합병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거대해져 버린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합병 초기의 성장세는 가팔랐습니다. 콘솔에 꽂힌 드래곤 퀘스트, MMORPG인 파이널 판타지 11, 그리고 모바일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엔 심각한 문제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스퀘어 시절의 장점이었던 경영과 개발의 통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개발자 출신 경영진의 리더십 대신 증권가 출신인 와다 요이치 사장 등 숫자와 경영을 중시하는 파벌이 회사의 주도권을 잡아버리고 말았죠. 이후 비즈니스 유닛 중심으로 조직이 쪼개지면서 노하우 공유는 단절되었고, 이후엔 작품마다 퀄리티 편차가 심해졌습니다. 더 뼈 아픈 건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애닉스가 탐냈던 스퀘어의 훌륭한 개발진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한 거죠. 과거 파이널 판타지 7의 성공 이후 경영진은 파이널 판타지 시프트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모든 자원과 인재를 파이널 판타지 개발에 집중시키는 전략이었죠. 이 과정에서
다른 명작을 만들던 팀들은 거의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 전략이었죠. 이에 반발해 제노기어스를 만든 다카시 테치야 팀은 스퀘어를 떠나 남코의 지원을 받아 모노리스 소프트를 설립합니다. 이후 닌텐도가 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남코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성검전설의 주력 개발진들은 브라운을 설립해 닌텐도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들의 이탈은 스퀘어 에닉스에겐 뼈아픈 타격이었을 겁니다. 훗날 닌텐도 스위치의 성능을 200% 끌어냈다고 평가받는 명작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직접 개발하고 이후 닌텐도가 광활한 오픈월드를 만들 수 있었던 핵심 기술력이 모노리스 소프트에서 나왔으니까요. 브라운은 마더3,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개발한 닌텐도의 개발팀 원업 스튜디오가 되었으며 이후엔 스퀘어의 RPG에 영향을 담은 작품 마리오 RPG 시리즈를 전담하지요. 즉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에 올인하느라 자세의 핵심 역량을 제발로 내쳤고 이걸 닌텐도가 고스란히 주워담아 자신의 무기로 만든 겁니다. 이후에도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이 나온 부작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로 하나의 회사가 된 이후에도 말이죠. 처음엔 대작의 파생점은 냈지만 이 게임들의 매출이 예상 이하로 나오자 대작 타이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출판, 머천다이즈 등으로 반복 매출 비중을 늘리는 숫자 중심 경영을 외쳤고 모바일 게임을 남발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종료하고 비슷한 게임을 또 내는 식의 막장 운영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스퀘어 에닉스 모바일 게임은 믿고 거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성향은 결국 2010년에 나온 MMORPG 파이널 판타지 14 1.0 버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만약 드래곤 퀘스트 10에 참여했던 요시다 나오키가 구원투수로 등장해 게임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지 않았다면 지금 스퀘어 에닉스를 먹여 살리는 캐시 카우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난 것보다 죽은 게임이 많기 때문이죠. 확산성 밀려나서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을 뒤흔든 인기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고작 서비스 2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죠. 인재 관리가 워낙 엉망이라 핵심 개발진이 모두 이탈하는 바람에 결국 기술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이후 누적된 구조적 문제는 대작들의 개발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작 킹덤 하츠 2는 정식 넘버링 후속작이 나오기 전까지 무려 14년이 걸리고 말았죠. 스퀘어는 자사의 개발 엔진 루미너스 엔진과 외부 엔진인 언리얼을 둘 다 사용했는데 킹덤 하츠 3의 모델링이 끝난 상황에서 언리얼 엔진 4로 전환하는 바람에 모델과 표현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5의 경우에는 엔진도 모자라 무려 7, 8년을 파이널 판타지 13 베르서스란 이름으로 끌다가 결국 프로젝트를 뒤엎고 넘버링을 15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발 기간은 3년에서 4년 남짓이었고 엔진 교체와 기획 변경의 혼란 속에서 겨우 발매된 게임은 미완성이라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엔 약속된 DLC마저 취소되어 버렸고 총괄 프로듀서는 퇴사하는 운명을 맞았죠. 이런 개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리마스터와 리메이크를 남발했지만 성검전설 리메이크2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태국의 Q스튜디오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외주사에 리메이크를 맡기는 등 자사 IP의 가치보다 당장의 인유를 중시하는 단기적 경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파생작을 찍어내면서 개발비 손실이 커지자 경영진은 특정 상급 개발자에게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시켰는데 덕분에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을 모두 관리하는 바람에 특정 프로젝트가 멈춰있는 시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예로 노무라 테차의 경우에는 파이널 판타지도 모자라 킹덤 하츠 게다가 메인 넘버링만이 아니라 리마스터와 리메이크까지 모두 담당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음에도 후속작 개발에 14년이 걸릴 정도로 회사의 개발 효율이 안 좋았지요. 이는 2003년 4월에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10-2에서 예견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합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개발했지만 결과물은 캐릭터의 외모, 세계관만 빌렸을 뿐 극도로 조잡한 파생 상품이란 평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2008년 리먼 쇼크, 2011년 동일본 대진으로 인한 환차손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게임 사업의 매출이 점점 추락했고 합병 10주년이 되는 시점인 2013년에는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126억엔에서 4,400만엔까지 추락해버렸고 최종적으로는 약 137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회사는 실적을 위해서 파이널 판타지 10을 리마스터하면서 파이널 판타지 10 2.5라는 소설과 파이널 판타지 10 3와 같은 기획을 발표하면서 팬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했지만 팬들의 반응이 워낙 험악했던 탓인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소식은 없는 상황이죠.
이렇듯 일단 발표해서 주가 실적을 방어하고 수습은 나중에 생각하는 식의 경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땜질 경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24년 3월 종료된 회견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70%나 감소한 150억엔, 영업이익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325억엔에 그쳐버렸습니다. HD 리마스터 게임 부문에서의 이익 감소, 마구잡이라 불러놨던 프로젝트가 취소되며 약 221억엔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파이널 판타지 16이나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같은 AAA 게임도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니의 지원을 받아서 플레이스테이션 5 기간 독점으로 출시하긴 했지만 정작 스팀 등 멀티플랫폼 유저를 놓치면서 이익률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소니도 스팀으로 게임을 내는 반에 멀티플랫폼으로 변하는 AAA 게임 시장을 읽지 못하고 기회의 비용을 날려버린 겁니다. 또한 모바일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들어 일본의 모바일 시장이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바일 상품을 마구 찍어냈지만 그럼에도 성과가 좋지 않아 2024년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카니발라이제이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합병 초기만 해도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의 발매 일정을 조정하는 등 퍼블리싱에 세세한 신경을 기울였지만 이후엔 떨어지는 매출을 메우기 위해서 인기 IP 신작을 마구잡이로 출시하다 보니 자사 게임끼리 발매일이 겹쳐 서로의 판매량을 깎아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타사가 출시 후 길게 파는 롱테일 전략을 세워 이윤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스퀘어 에닉스는 2024년 5월 스퀘어 에닉스 리브스 앤 어웨이큰즈라는 3개년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작 전략을 버리고 질 중심의 소수 타이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동주의 펀드 3D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지적했듯 이 회사는 위기 때마다 재건, 개혁 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체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번엔 한자가 아니라 영어라는 차이뿐.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2024년작인 로맨싱사가2 리벤지 오브 더 세븐이 압도적인 고평을 받나 싶더니 드래곤 퀘스트 3 HD2D 리메이크는 미묘한 퀄리티가 문제가 되면서 심지어 이상하다 지적받던 전투 밸런스 수정에 반년이나 걸리면서 이 회사의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죠. 스퀘어 에닉스의 합병은 IP, 재무, 스케일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따로였으면 불가능했을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확장, 그리고 MMORPG라는 안정적인 캐시 카우를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제작 역량 강화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영과 개발의 부조화, 인재 유출, 그리고 팬심을 이용한 상술이 20년간 누적되어 이젠 믿고 거르는 회사란 평마저 듣는 상황이 되었죠. 주력 캐시카우인 모바일 게임마저 잦은 서비스 종료로 인해 해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는 언젠가 또 접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즉 게임사로서 가장 큰 자산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스퀘어 에닉스는 리부트를 외치며 다시 한번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실패하면 외부 자본에 의한 강제적인 구조 재편이나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요. 한때 우리를 흥분시켰던 명작을 냈던 회사, 하지만 지금은 그 명작을 관성적으로 복제하며 연명하는 회사. 과연 스퀘어 에닉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을 더 붙이자면 회사가 아예 무너진단 모를까. 지금처럼 위기징후만 보이는 상황에선 근본을 바꾸는 개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목에 바로 칼이 들어있단 모를까. 너 지금 위험해란 말만 들으면 그래? 하고 넘어가기 쉬우니까요. 결국 이 회사의 성패는 이번엔 슬로건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갈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